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리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사 같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예요. 저는 몇 년 전 정말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저희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족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워서 꼭 참아왔지만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에 익명으로 저의 사연을 보냅니다. 꼭 들어주세요. 저는 30이 넘는 나이에 결혼을 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그 나이대에 결혼하는 게 평균이라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조금 늦게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결혼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도수 치료사로 일하며 돈도 적지 않게 벌고 있지만 젊었을 적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원래 전공은 피아노였는데요. 막상 특기를 살려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니 다른 돈 많은 집안 친구들처럼 유학을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공부를 하자니 뭐 딱히 흥미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잠깐 일탈을 하게 되었답니다. 뭐 나쁜 짓을 하진 않았고 대학생 때 밴드에 들어가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만 공부하던 저에게 대중가요를 부르고 다니는 일은 정말 짜릿한 일탈이었죠. 홍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었고 대학교 축제 때 몇 번 공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절 보고 반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어쩌다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지만 남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처음으로 번호를 건네주었고 그걸 계기로 남편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20대였던 저희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꽤 긴 연애를 했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로 결정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만 하며 좀처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며 한없이 기다려주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도수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흥미가 생긴 제가 뒤늦게 학교를 새로 다니고 자격증도 따는 동안 남편은 제 뒷바라지까지 해줬어요. 본인도 사회초년생이라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남편은 항상 제 앞에선 정말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30을 넘긴 후에야 저희는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결혼을 약속할 수 있었죠.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가족 구성원이 좀 특이했어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냥 막내 아들도 아니고 무려 누나가 4명이나 있는 5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답니다. 보통의 여성분들이 시집가기 딱 싫어할 만한 신우만 4명이 가족이었죠. 걱정하지 마. 우리 누나들이 자기 엄청 보고 싶어해. 아마 인사시키러 데려가면 엄청나게 잘해줄 거야. 그래? 다행이네. 근데 자기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아? 첫째 누나가 나랑 띠동갑이고 막내 누나가 나랑 7살 차이 나. 나이만 그렇게 차이 나지 막상 같이 얘기하고 놀다 보면 똑같아. 어릴 때랑 똑같이 정신머리 없고 이상한 짓 하면서 놀고.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아직도 20대처럼 놀잖아. 그런데 보통 자기처럼 귀한 아들이면 엄청 오냐오냐 잘했을 텐데
자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외동아들 같지가 않아. 엄마는 뭐 좀 아들이라고 나한테는 오냐오냐 하시긴 했는데 문제는 내가 누나들한테 잘했거든. 아이 누나들은 그딴 거 없어. 말 안 들으면 바로 맞는 거야. 그리고 누나들이 어려서부터 나더러 누나 많은 남동생이라 까딱하면 장가 못 간다고 엄청 잔소리 많이 했어. 너 콩 안 먹으면 장가 못 간다. 아니 너 숙제 안 하면 장가 못 간다. 너 여자들한테 그렇게 못난 소리 하면 장가 못 간다. 에휴 지겨워. 남편의 말처럼 확실히 저희 남편이 상당히 인성이 바르고 착한 편이긴 했어요. 눈치도 상당히 빠르고 말도 참 예쁘게 했고요. 어른들한테도 정말 예의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우들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남편이 평소에 하는 것만 보아도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가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전화기 너머로도 깔깔 웃는 소리가 다 들렸고 네 분 다 엄청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았거든요. 시댁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이름 있는 기업에 임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남편이 군대를 막 제대할 무렵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지금의 집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남편과 오랜 기간 연애하면서 어느 정도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 보고 내심 많이 놀랐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댁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단독 주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부지 자체가 굉장히 컸는데 주택이 무려 3층짜리였거든요. 마당에는 키우는 개도 있었는데 이 정도 넓은 마당이면 개들도 살맛 나겠구나 싶더군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셔서 키운다는 그 개는 세퍼트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맹하고 무섭게 생긴 개였어요. 도둑들이 드나들었다간 뼈도 못 추리고 나갈 것만 같았죠. 두 번째 논란 이유는 5남매와 시어머니가 전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답니다. 시누이들과 남편은 서로 닮았다고 말하면 정말 싫어하지만 여기는 익명이니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찌나 서로 닮았는지 시어머니만 6명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당황스러움은 뒤로하고 시댁 식구들께 인사를 드렸죠. 긴장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식사도 하는데 시아버지는 오나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내내 좋지가 않았어요. 시선도 매서웠고 제가 식사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는데 상당히 깐깐하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뿐인 막내 아들의 며느리이니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그럼에도 태어난 척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가족분들과 인사를 마치고 식탁에 앉자마자 대놓고 6년 동안 뭐하다 이제 30 다 넘어서 결혼하러 왔냐고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맛도 안 느껴졌고 전부 얹히는 듯 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잘 풀어주는 건 신우들이었어요. 셋째 신우만 일본에 있느라 그때 얼굴을 보지 못했고 나머지 3명의 신우가 있었는데 남편이 미리 얘기했듯이 절더러 참 귀한 며느리라면서 엄청 살갑게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먹기 좋게 반찬도 밀어주고 천천히 먹으라고 물도 갖다 주시는 등 일부러 더 과장되게 챙겨주시면서 농담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음속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니? 땡땡동이요. 여기에서 차로 한 4, 50분밖에 안 걸리고 도로가 막혀도 1시간 정도면 오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멀리 갔어? 결혼했다고 집안어른 그렇게 멀리 하는 거 아니다. 양가 부모님 댁 놓고 봤을 때 거기가 딱 중간이야. 다들 근처에 살아서 자주 뵐 것 같아서 그리로 정했어. 그래도 차로 4, 50분은 멀지. 너 결혼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할 것 아니니. 어머,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야.
신우만 내신 집안에 시집 온다는 우리 귀한 올케한테. 엄마 그러면 우리 민재 평생 장가 못 보내. 올케 한 달에 한 번만 와. 아니다. 두세 달에 한 번만 와. 아니야. 1년에 2번만 와도 돼.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이렇게만 와. 명절 때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 부담 갖지 말고.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다 빈말이야. 3명이나 되는 신우가 동시에 제 편을 들어주시니 든든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워낙 매서운 눈을 하고 계셔서 그런 신우들이 없었다면 결혼을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신우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조금 더 누그러진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신우들의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훨씬 편했거든요.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다 보니 저희 부부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신우들은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빛이 사나워지시는 겁니다. 뭐?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 어머, 우리 올케 재주도 많네. 넌 좀 시끄러워. 아니, 어디 여자가 남들 보는 앞에서 웃음 팔고 목소리를 팔고, 응? 그걸 또 자랑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야. 그게 딴따라가 아니고서야 뭐야? 당신도 참, 무슨 대학교 축제에서 노래 좀 했다고 호들갑을 떨어.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노는 건데 돈도 잘 버는 며느리가 노래도 잘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좋지. 그래. 그리고 엄마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나가는데. TV만 봐도 수두룩하게 나오잖아. 다른 가족들이 제 편을 들어줘도 시어머니의 날선 눈빛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런 시어머니의 눈빛이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댁은 굉장히 가족적이고 밝은 분위기였고 시아버지와 신우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시니 결혼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아버지와 신우들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고 남편과의 사이 또한 전에 없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부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선물을 아낌없이 챙겨드렸어요. 덕분에 다른 가족분들은 저를 굉장히 예쁘게 봐주셨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선물 공세를 해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잔소리도 많고 깐깐하신 편이었고 무슨 말을 해도 예쁘게 말하는 법이 없는 분이셨어요. 왜 한국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도통 모르시는 분 같았죠. 하지만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시어머니 잔소리에 웃으며 대꾸해드리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을 때였어요. 만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큰 신혼의 가족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겁니다. 알고 보니 시매부가 목 디스크가 터져서 운전을 못해 큰 신우가 운전을 한 거였어요. 큰 신우가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아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는 거였죠. 목 디스크가 터졌다는 말에 가족들 모두 시매부를 걱정했답니다. 형부,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계속 컴퓨터 작업해야 되지 않아요? 엄청 바른 자세로 하고 있지. 괜찮아. 높낮이 조절하는 모니터 받침대 사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그래도 젊었을 때 몸 관리 철저하게 해야 한다. 어디 아프면 돈, 시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치료해야 돼. 병원 계속 다니고는 있지. 병원에서도 수술할 정도로 심한 건 아니고 관리를 잘하면 된대요. 마침 그 주방에서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설거지를 마친 저는 거실로 나와 시매부에게 갔어요. 지금도 안 좋으시면 제가 잠깐 봐드려도 되냐고요.
심해보는 자기가 더 고맙다며 봐달라고 했고 큰 신우 역시 제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마를 해드렸죠. 다들 제가 도수 치료사라 너무 다행이라며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만 갑자기 무서운 표정이 되어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남자 손님도 봤냐? 뉘앙스가 정말 불쾌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한순간에 가족들도 전부 당황해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최대한 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렇다고 했어요. 건강이 안 좋은 건 성별을 안 가리니까요. 요즘엔 아주버님처럼 젊은 분들도 디스크나 여러 염증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들 오세요. 결혼도 한 여자가 남자 몸 그렇게 주물럭거리는 게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니? 네가 알아서 남자 손님들을 잘 가려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너는 애가 왜 그렇게 해픈 짓만 골라 하는 거야?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누가 도수 치료 받을 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 이거 병원에서 받으면 얼마짜린 줄 알아? 우리 올케 진짜 능력 있는 거야. 이렇게 공짜로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한다고. 신우들이 시어머니를 나무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들리지도 않는지 제 남편에게 이러셨어요. 아들, 너 얘 일하는 데는 가봤어? 아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어떤지 봐봤어? 아내 관리 잘하는 것도 남편이 할 일이야. 허튼 짓 할 곳이면 대번에 티가 난다고.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무례한 말에 남편도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당연히 가봤고, 이 사람 일하는 병원 엄청 크고 잘 나가는 정형외과야.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엄마, 이 사람 남 아픈 거 치료해주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고 평소에도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근거 없는 악의적인 의심하지 마.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시어머니도 뭐 그러면 됐다며 더 이상 말을 아끼셨어요. 당신이 실수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곳이 유명한 곳이니 됐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남편이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마음을 좀 풀 수가 있었답니다. 신우들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며 이후로도 저를 잘 챙겨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을 풀고 다른 분들과 화기애애하게 잘 이야기하다가 왔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보기가 영 불편해서 시댁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이유라도 명확하게 알면 제가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로 트집을 잡으시니 저도 어쩔 방도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점점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최대한 단둘이 있거나 시어머니 눈에 띄는 걸 피하기만 했어요. 얼굴 마주하는 횟수가 줄어드니 생활이 확실히 편해지기는 했죠.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시어머니와 한동안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깨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낚시하고 가져오신 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는데 무거운 냄비를 잘못 들어 나르다가 그만 어깨의 회전 근개가 파열된 것이었죠. 기껏 끓이신 매운탕은 전부 엎어졌고 시어머니는 오른쪽 발목과 팔등에도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다행히 항상 실내 슬리퍼를 신으시는지라 심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하마터면 흉터가 심하게 나실 뻔했죠. 곧바로 병원으로 가신 시어머니는 어깨 수술을 하셔야만 했고 그 덕에 한동안 오른팔을 쓰지 못하셨어요. 화상을 입은 오른발 때문에 걷는 것도 불편해 하셨고요. 씻거나 옷 입는 건 같이 사는 시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었지만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시어머니께서 당장 거동이 불편해지신 거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돌아가며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집도 먼 신우들이 매일같이 오기는 어려웠죠. 결국 가장 가까이 살면서 육아도 하지 않는 제가 자처해서 매일같이 시댁을 들렀답니다. 저는 약 한 달 정도 시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각오는 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쉽지는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경력만 40년이 넘어가는 프로 주부셨기 때문에 모든 집안 일에는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시어머니가 고수하는 방식도 있었죠. 하나만 예를 들자면 빨래를 갤 때에도 어떤 셔츠는 옷걸이에 걸고 어떤 셔츠는 개야 했고 상의와 하의 모두 종류별로 개는 방식이 달랐어요. 모든 집안일에 이런 법칙들이 다 있었죠. 그래도 청소나 빨래는 시어머니가 일일이 따라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한 편이었는데 요리가 정말 고역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궁중 요리도 척척하실 만큼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런 만큼 특히나 더 까다로우셨어요. 친정 엄마는 그냥 눈대중으로 휙휙 요리하셔도 뚝딱 만드시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계산했고 모양도 예쁘게 자리 잡혀야만 하는 분이셨거든요. 주방에서 제가 요리를 하면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를 놓고 앉아서 저에게 하나하나 말로 지시를 내리셨죠. 저는 엄마를 닮아서 요리를 눈대중으로 하는 편이라 시어머니 말대로 따르는 게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시어머니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답답하셨는지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설탕은 밥숟가락으로 양을 재라고. 그럼 양이 틀려지잖아. 너는 평소에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살길래 이렇게 살림을 막 하는 버릇이 든 게냐? 어머님, 저도 살림 막 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선 계량을 정확하게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그래도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어디 나가서 요리 못한다는 소리도 안 들어요. 너희 친정이야. 어떻게 요리를 하던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법을 따라야 할 것 아니냐. 꼴을 보아하니 일한답시고 밖으로만 놔두는 모양이구나. 너 밖에서 허튼 짓거리 할 생각 말어.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만 있어요, 어머님. 아니, 제가 양념 만들 때 계량 좀 대충 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어떻게 대화의 흐름이 저렇게 흘러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피곤하셨는지 잠시 저를 안 보고 계신 상태였는데 제가 알아서 싱크대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려던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때 문에 보안 장치가 걸려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대문을 여니 갑자기 보안 장치가 작동되면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자마자 계집에 누워있던 세퍼트가 무섭게 지저대기 시작했고요. 깜짝 놀란 제가 당황하며 허둥대는데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오셔서는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딜 나가려고 해? 나가면 나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도둑고양이 마냥 그렇게 살금살금 나가려는 이유가 뭐냔 말이다. 설거지 다 하고 싱크대 청소까지 마쳐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려고 나왔어요, 어머님. 괜히 어머님 쉬시는데 방해될까 봐 조용히 나온 건데 보안장치가 걸려있는 줄은 몰랐네요. 죄송해요. 기다려봐라. 시어머니는 씩씩대더니 둘째 신우에게 연락을 했고 근처에 있던 둘째 신우가 잠시 후 도착해서 보안장치를 풀어주었어요. 아유, 엄마. 이거 여기만 누르면 된다니까. 저번에 내가 적어준 A4 용지 어쨌어? 너는 번거롭게 뭘 이런 걸 달아놔가지고 더 힘들게 하니? 엄만 기계 이런 거 모른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형님도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저번 달에 설치해 놓은 거야. 저번에 여기 옆 동네에 강도 들었다고 뉴스 나온 거 못 봤지? 워낙 작은 기사라서 나도 별 관심 없었는데 회사 가보니까 글쎄 요 코앞이었다고 하더라고. 혹시 몰라서 달아놓은 거야. 나야 그거 어차피
9시 이후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만. 괜히 살림도 못하는 애가 부산스럽게 굴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비난하자 둘째 신우는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무라는 말을 했어요. 기껏 자진해서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살림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자동 보안 시간 12시로 늦춰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됐지? 늦은 시간에 괜히 큰 소리 내지 말고 엄마도 얼른 들어가 주무셔. 올케, 나 좀 집에 데려다줘. 같이 가자. 둘째 신우의 도움으로 저는 바로 시댁에서 탈출에 귀가할 수 있었어요. 신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저에게 이제 시댁에 그만 오라더군요. 앞으로 자기가 반찬 해다 보낼 테니 걱정 말고 오려면 신우들 올 때 같이 오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준 둘째 신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신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 역시 그 뒤로 저를 시댁에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했죠. 덕분에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를 볼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시댁에 갈 때는 신우들과 남편이 다 같이 있을 때뿐이었답니다. 생활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가 저희 부부에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처음 초음파 사진을 본 날 저희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양가 가족들과 친척들도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도 싫은 소리 없이 담담하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저와 남편은 설레는 마음으로 10개월을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 아들을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출산 직후에 신생아는 이목구비가 아직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제 남편과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답니다. 분만실에서는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 제가 남편을 낳았더군요.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신우들도 깜짝 놀라 남편을 보며 그랬죠. 야, 정민재, 너 흡혈귀나 그런 거 아니지? 이 정도면 네 아들이 아니라 분신이잖아. 확실해. 저거 얘 아들 아니야. 정민재 그 자체야. 옳게 잘 지켜봐. 민재가 자기 아들 통해서 영생을 노리고 있어. 그때는 저도 킥킥 웃을 수 있었지만 사실 몸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첫 출산은 대부분 힘들어한다는데 저는 정말 온몸이 땡땡하게 붓고 통풍이라도 걸린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아시겠지만 출산 직후에는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째를 출산했을 땐 시기가 여러모로 좋지가 않았어요. 하필 저희 친정엄마가 엉덩이뼈 골절로 한동안 고생하시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남편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육아휴직을 바로 내기가 어려웠고 다른 가족들 역시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요. 제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저희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혼자서 몸조리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 전에 워낙 시어머니가 제게 상처 주는 말들도 많이 하시고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몸도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해질까봐 시어머니의 도움이 그다지 반갑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힘들었고 결국에는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출산 경험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 제게 필요한 게 뭔지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평소 하시던 싫은 소리도 일절 하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미역국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도 해다 먹이셨고 신우들이 가져다 준 음식도 거르지 말고 먹으라며 제 앞으로 가져다 주셨죠. 여자가 출산하고 난 직후에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건강할지 말지가 결정된다.
힘들어도 조금은 움직이면서 소화 잘 시키고 네 신우들이 가져다 준 것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산모가 건강해야 모유도 잘 나오는 법이니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만 들어가마. 나오지 말어. 괜히 찬바람 들면 골병 난다. 이렇게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실 줄은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갑자기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때 저는 시어머니가 좀 의심 많고 말을 밉게 하더라도 속내는 나쁜 분이 아니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제 착각이었다고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 육아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친정엄마도 시댁으로 과일을 보내셨고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이가 정말 갓난 아이일 때는 정신없이 애를 키웠지만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가 되자 시어머니께도 전보다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예전과 똑같이 무뚝뚝하고 항상 인상을 쓰고 계셨지만요. 원래 그런 분인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니 그저 꿋꿋이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신 시어머니를 전처럼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의 노력으로 저희 아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어느새 걷고 뛰고 어린이집도 다닐 정도가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제 남편을 점점 더 똑같이 닮아가더군요. 아이가 말도 잘하고 총명하니 가족들도 저희 아들을 많이 예뻐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특히 예뻐해 주셨죠.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어린이집 마중을 직접 나가실 정도로 저희 아들을 아끼셨어요. 덕분에 저도 조금 수월했던 것도 사실이랍니다. 그렇게 일도 다시 하고 아이도 키우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 손을 잡고 해맑게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도 동생 갖고 싶어. 아유, 계단에서 뛰지 말고 위험하다니까. 동생?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워왔는지 오는 내내 동생이 갖고 싶다는구나. 참네. 처음에는 그냥 하하 웃어 넘겼어요. 어린이들이야 여기저기서 다양한 말들을 배워오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정말로 동생이 갖고 싶었는지 계속해서 동생 타령을 하더라고요. 2달이 넘게 말이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려던 저희 부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이 코앞이었으니 사실 노산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첫째를 키울 때 행복했기에 둘째도 가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 첫째 아들은 드디어 노래를 부르던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좋아하더군요. 다른 가족들 역시 이번에도 너무나 축하해 주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쁜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또다시 제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간 잘 지내보려고 했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들, 확실하니? 네가 무슨 시간이 나서 둘째를 임신해? 확실하고 말고가 어딨어. 아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야, 엄마? 내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유, 엄마. 시간이 없기는 왜 없어? 전쟁통에도 애는 낳았다고. 의지만 있다면 뭔들 불가능하겠어? 아이, 미쳤나 봐. 아이, 조용히 해. 아니, 내가 손주 바래다 주느라 너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런 낌새가 있으면 내가 알아차렸을 것 아니니. 며느라간 일한다 뭐한다 하면서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는 것 같던데. 이런 일은 확실히 해야 한다. 농담 따먹기 할 때가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럼 밖에서 엄한 짓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왜 매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일하고 애 키우는 와중에 살림살이 소홀히 한 적 없어요. 어머님 꼼꼼한 성격이신 건 알겠는데 매번 괜한 사람 의심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기분 안 좋아요. 며느라가 말이 맞아. 아이, 당신 애 좀 그만 잡아. 우리 엄마도 당신 시집살이 별로 안 시켰는데 왜 당신은 항상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것도 매번 근거 없는 소리들만 하면서. 시아버지의 말에 신우들도 맞장구를 쳐주며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정말 기분 이상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저는 매번 듣기 거북한 소리만, 이때까지만 해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표정이 굳어진 채로 있다가 그날은 일찍 귀가를 했죠.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랑 작은 언쟁까지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냥 화풀이 투정을 한 거였죠. 남편은 자신이 시어머니께 더 확실히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달래다가 본인도 속상한지 짜증을 내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화해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시어머니와 친해질 노력은 하고 싶지도 않아서 관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께 앞으로는 손주 바래다 주시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는 그냥 시어머니는 신경 딱 끊고 일과 육아, 태교에만 집중했죠. 제가 첫째 출산할 때 워낙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 이때는 남편이 임신 기간 때부터 정말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답니다. 보통은 첫째 때 많이 힘들고 그 이후에는 출산 경험이 많아질수록 몸이 편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더 많이 고생을 했어요. 출산 후 산용열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를 받았는데도 쉽사리 가라앉지가 않았거든요. 열도 너무 많이 올라 힘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출혈도 심한 편이라 의사와 간호사들도 수시로 저를 예의주시하며 봐주었을 정도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다행히 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자 안도하며 셋째는 가지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워낙 몸이 안 좋으니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가 둘째를 낳았을 당시엔 성인들도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껴야만 했고 몸이 아직 연약한 신생아는 외부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양가 가족들이 이런저런 선물들과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많이 보내주고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 역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죠. 첫째 아들 역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돕겠다고 이것저것 가져다 주는데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는지 몰라요. 원하던 동생이 생겨서 신기하고 좋아해주는 모습이어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참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몰랐는데 애가 점점 날이 갈수록 저희 부부 중 누구도 닮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아빠를 닮아가더군요. 저는 그렇고 제 남편과 첫째 아들도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한 편이에요.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희 외가 식구들도 그랬죠. 하지만 저희 아빠네, 그러니까 제 친가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쌍꺼풀이 없고 눈이 옆으로 긴 편이었어요. 그런 눈을 저희 딸이 똑 닮은 겁니다. 간혹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조부모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다는데 그게 제 딸이라니 참 신기했죠. 저희 둘째 딸이 한 100일쯤 지났을 때 그때쯤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던 때라 가족분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먼저 다녀가셨는데 아빠는 저희 딸을 보자마자 드디어 친가 식구를 닮은 아이가 나왔다며 좋아하시더군요. 함께 축하해주러 왔던 고모 역시 자신의 어릴 적이랑 똑같다며 너무 신기해하셨고 딸아이를 예뻐해 주셨죠. 이야, 현영이 네가 외동딸이라
우리 채 시성이 끊기는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대를 잇니? 네가 우리 집안 살렸다 살렸어. 우리 딸이 제 엄마 안 닮은 게 천만 다행이네요. 어쭈, 말 다 했어? 남편도 깔깔 웃으면서 어른들과 농담 따먹기도 하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참 어른들한테 편하게 장난도 잘 치고 예의도 바르게 잘 하거든요. 며칠 후에는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시부모님과 시간이 되는 막내 신우만 왔어요. 어차피 그 다음 주에 셋째 신우가 오랜만에 일본에서 놀러 온다고 해서 그날 다 같이 모이기로 했었거든요. 저희 딸을 보자마자 시아버지와 막내 시모는 너무나 귀엽다며 예뻐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그랬지. 남자들 앞에서 노래나 부르고 딴따라지 타는 년들은 죄다 해프다고. 너 바른 대로 말해. 이거 누구 애야? 엄마 왜 그래? 얘 누가 봐도 내 딸 맞아. 아이고 이거 나이만 먹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제가 어딜 봐서 네 딸이야. 네가 말해봐, 응?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서 저런 애가 나올 수 있는지. 당신 목소리 낮춰. 애들 놀라잖아. 아니 딱 봐도 사돈 어르신 닮았구만.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사돈 어르신 얼굴 기억 안 나? 솔직히 이때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전까지 쌓여 있었던 분노까지 전부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의 혈액형을 묻더군요. 얘 혈액형은 뭐야? 확인해 봤어? 당연한 얘기를 해. 이 혈액형 뭐였지? 맞다. AB형이랬어. 맞지? 네, 맞아요. AB형이라고 했어요. 제가 출산 직후 심하게 아프느라 둘 다 정신이 없었던 탓에 솔직히 혈액형까지는 별 신경을 못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시어머니가 물어보니 대답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거의 기함을 하셨어요. 이거 봐. 민재니가 B형이고 얘도 B형인데 어떻게 AB형이 나와? 저 년이 어디서 몸뚱아리를 굴리고 다녔길래 애가 AB형이 나오냐고? 시어머니의 말에 저 역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지긴 했습니다. 그전까진 시어머니를 말리던 시아버지와 신우 그리고 남편도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은 듯 했죠. 시어머니는 더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첫째도 친자 검사부터 받아봐야 돼. 첫째 아들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장 내일 가서 검사부터 받아.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시어머니께 그만하시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목소리며 눈동자며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솔직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당장 친자 검사 받을게요. 그런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검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저한테 그런 심한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당당해요. 내일 당장 검사 받을 테니까 어머니 제발 저한테 막말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 다른 분들은 검사가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려고 하셨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더러운 년, 못 믿을 년이라고 막말을 하셨고 결국 시아버지와 신우가 데리고 나갔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도 벌벌 떨릴 정도로 놀랐고 또 화가 났어요. 남편은 애써 저를 위로하며 내일 검사 받고 나면 반드시 시어머니께 사과 받아내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 잠도 안 올 만큼 속상했어요. 정말로 저는 남편한테 부끄러울 짓은 한 적이 없었고 그동안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려 몇 번이나 노력했는데 왜 자꾸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꾸만 심한 소리만 하시니 상처도 되고 화도 나기도 했어요. 아무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자세히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시다니요.
저는 당장 그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고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검사 결과는 저도 남편도 친모, 친부가 맞다고 나왔어요. 마침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이 일본에서 셋째 신우가 오기로 한 날이었기에 저와 남편 둘 다 99.7%가 찍힌 걸 보자마자 당당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가족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곧바로 거실 한가운데에 검사 결과지를 탁 내려놓았어요. 보세요. 저랑 남편 모두 99.7% 친자 찍혔으니까요. 그래, 고생했다. 얼른 짐 내려놓고 쉬려무나. 셋째가 선물이라고 일본 과자도 사왔는데. 민재 너 결과지 받을 때 둘이 같이 받았어? 아이, 그래. 엄마, 이제 진짜 그만해. 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그래, 친자면 됐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생사람을 그렇게 잡아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엄마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심한 말 한 건 사실이잖아. 어디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 다들 그만해라. 그리고 당신이 며느라가한테 심한 소리 한 건 사과하는 게 맞아. 얼른 미안하다고 해. 당신이 심하긴 했어. 대가족끼리 단란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험해지자 나머지 가족들은 눈치만 보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씀에도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친자로 찍히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일에 왜 사과를 받으려고 해? 어머님이 결과도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저한테 온갖 욕을 하셨잖아요. 혈액형 검사 잘못한 병원 탓이지.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눈 안 돌아갈 시애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근데 민재 원래 B형 아니었어? AB형이라는데? 셋째 신우의 말에 갑자기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죠. 검사 결과지를 뒤적거리던 셋째 신우가 분위기를 바꾸려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았는데 본인도 뱉어놓고 몇 초 후에 눈이 탁구공만큼 커지더군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박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혈액형은 B형이었고 시어머니 혈액형도 B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부모님의 자식들 혈액형은 B형 또는 O형만 나올 수 있었지 남편처럼 AB형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 유전자 검사하는 데서 혈액형을 뭐하러 얘기해줘. 여기 다 유전자 얘기뿐이구만. 엄마가 혈액형 다르다고 뭐라고 하니까 같이 요청했었어. 혈액형도 기재해달라고. 오늘 늦었으니 내일 한번 연락해봐라. 검사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 뭔가 이상하게 나왔나 보네. 내일 한번 전화해봐. 계속 검사가 잘못 나오는 것 같다. 내일 연락해보고 한번 제대로 된 곳으로 다시 가보거라.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검사를 다시 받아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아끼시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했죠. 어른들만 있었으면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계속 장난을 치고 소란스럽다 보니 어느새 그 문제는 잊혀진 것 같았죠. 평소에도 저녁 식사와 함께 약주를 드시는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약주를 드신 것 말고는 이상한 게 없었어요. 저희는 다들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저녁 늦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잠든 지 한 서너 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희는 하나 둘씩 잠에서 깨기 시작했어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너무 심하게 짖는 거예요. 평소에도 사나운 개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심하게 짖는 겁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인데 다른 집 사람들까지 깨울까봐 걱정된 남편이 제일 먼저 후다닥 나가더군요. 시아버지와 신우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가고 저 역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당까지 나간 저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저희 집 개가 파놓은 개구멍에 머리가 끼인 채 버둥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개구멍 밑바닥이 전부 흙이 아니라 큰 돌이 놓여 있어서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119를 불렀고 마당 울타리를 일부분 잘라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한쪽 얼굴과 귀가 심하게 쓸려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요. 아니, 엄마. 갑자기 왜 오밤중에 거길 들어간 거야? 이 가방은 또 뭐고? 이거 전부 통장이랑 금이잖아. 시어머니가 메고 있던 가방을 살펴보니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들과 귀금속들이 잔뜩 나오더군요. 그걸 본 둘째 신우가 나지막히 아, 엄마가 보안장치 푸는 법을 몰라. 라며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고 둘째 신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아빠. 이거 놔요. 말로 해요, 말로. 그간 세월이 몇 년이야. 그겐 세월 동안 나를 뭘로 보고 한 이불 덮고 자면서 나를 속여왔어. 아바, 이러다 큰일 나요. 일단 진정해요. 진정해.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몇십 년 동안이나 헌신해왔는데 이런 불려시 같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동안 나를 속여? 아직 검사 받아보기 전까진 몰라, 아빠. 진정해요, 진정해. 검사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 노망난 여편네도 아니고 한밤중에 거길 왜 들어갔느냔 말이야. 누구야? 누구냐고? 이따위로 살아놓고 감히 통장을 훔쳐 달아날 생각을 해. 진짜 방탕하게 산 게 누군데 애꿎은 며느리만 잡았어. 이 말을 해, 이 걸레 같은 여편네야. 시아버지가 그렇게 쩌렁쩌렁 호통을 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한마디도 하질 않고 버티시더라고요. 그전에도 모르진 않았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정말 보통이 아니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저희가 겨우 시아버지 손에서 시어머니를 빼내서 급한 대로 위층에라도 데려다 드렸고 시아버지는 오전 9시가 지나자마자 신우들과 남편을 데리고 DNA 검사를 받았어요. 무슨 사달이 날지 몰라 저희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교대로 돌아가면서 며칠 더 시댁에 머무르며 시부모님을 받으렸습니다. 얼마 뒤 나온 검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5남매가 전부 시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본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 신우들은 애구머니나 하며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검사만 받고 일본으로 갔던 셋째 신우 역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요. 정신을 차리신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달려들었고 5남매와 저는 또다시 시아버지께 매달려 온몸으로 시아버지를 말렸어요. 이 정신 나간 여편네, 한두 놈도 아니고 이게 뭐야?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딴 결과가 나와? 어떤 놈이야? 어떤 새끼들이냐고? 아빠, 마음은 알겠지만 진정하세요. 아버님,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야. 다 몇십 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그동안 당신이 회사에만 정신 팔려 있느라 집안일을 어디 신경이나 썼어? 이 미친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해? 온 가족을 우롱해놓고 날 이렇게 우습게 알고 그동안 이딴 만행을 저질러 왔으면서 내가 당신 가만둘 것 같아? 당신이 날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없으면 양말 한 짝도 못 찾아 신는 양반이. 당신이야말로 일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는 동안 뭐하고 살았느냐 말이야. 7 식구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딸애들까지 전부 대학까지 보내고 다 내 자식처럼 키웠어. 불려시 같은 당신보다도 더 열심히 키웠다고. 내가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아주 세상이 우습고 만만했나 보지.
내 돈으로 산 옷이며 신발이며 전부 돌려내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때까지 한마디도 않고 있던 시어머니는 모든 게 밝혀지자 이판사판으로 싸우시더군요. 시아버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이 집 관리한 건 자기라면서 절대 못 나간다고 하시고 저희가 말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썰 테니까 당장 나가! 너희들 잘 들어. 이 여편네한테 내 유산 요만큼도 물려주지 않을 거다. 알아들어! 이 걸레 같은 여편네는 내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해라. 시아버지가 워낙 화를 내시니 어쩔 수 없이 큰 신우가 총대를 메고 자기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남은 저희가 뒷수습을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셨고 유책 배우자이셨던 터라 그간 모아두었던 소정의 돈까지 전부 위자료로 내야만 했어요. 이름 있는 기업의 임원이셨던 시아버지는 이런 일을 전에도 많이 해보셨던 것인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원래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다더니 평소에는 온화하시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결국 신우들과 시매부들 그리고 남편과 저도 다 같이 한데 모여 토론을 했어요. 평생 주부로만 사시던 시어머니인데 이제 집도 없고 가진 돈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요. 큰 신우와 시매부는 시어머니 사정은 안타깝지만 계속 애들도 같이 있는 집에서 모실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다 같이 조금씩 돈을 모아 원룸을 하나 마련해 드리기로 했죠. 신우들과 남편은 최대한 내색 안 하려고는 했지만 시어머니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룸으로 모시는 날 다들 용돈을 준비해 와서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 건네드리는 모습이 꼭 적선을 하는 듯한 표정들이더군요. 다들 시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날 이후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봤거든요. 아무리 친어머니라고 해도 수십 년간 가족을 속이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찾아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큰 신우가 명절 때 한 번씩 연락은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쯤에 시어머니가 근처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구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못 들었네요. 시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5남매가 전부 친자 불이치가 나와서 처음에는 시아버지 눈치를 아무래도 살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5남매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여전히 당신 자식들이라며 전과 똑같이 대해 주셨답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시댁에 더 자주 모이려 하고 시아버지를 더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동안 어색하던 분위기가 금세 사라지게 되었죠.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평화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 대신 전보다 더 시아버지께 잘하려고 해요. 저 역시 남편 뜻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에겐 두 분이 이혼했다는 얘기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있을 때에도 시어머니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겪고 나니 저도 계속 마음이 복잡스러워서 어딘가에는 속 시원히 그간의 일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함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